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현대판 고려장인 라오스에 버려진 노모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숲의 공기는 폐속까지 눅눅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위에 앉았을 때 매미 울음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둑한 숲길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잎사귀가 젖으며 갈라졌고 검게 그을린 얼굴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마른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어깨에는 낡은 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사바이드? 낯선 인사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바구니를 내려놓고 물병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물이 목 안으로 내려가자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자기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카오입니다. 그의 이름이 카오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제 짐이라 할 것도 없는 봉투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길을 잃은 늙은 사람.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오는 제 팔을 붙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숲길을 비껴난 좁은 오솔길로 걸었습니다. 나뭇잎이 뺨을 스치고 젖은 흙이 발뒤꿈치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카오의 집은 통나무와 양철로 엮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나나 나무가 서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고추가 엮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자가 빠르게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카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였습니다. 미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짜이디 짜이디. 마음. 괜찮다는 뜻 같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길은 통했습니다. 그녀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발까지 내어주는 상황이 부끄럽고 고마웠습니다. 카오의 아들 꼬마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앞에 바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투명했습니다. 저는 바나나 껍질을 조심히 벗겨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맛이 목을대를 지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 생각이 났습니다. 부엌, 소금장, 오래된 밥솥, 그리고 제 아들. 저는 바나나를 쥔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은 결국 흘렀습니다. 미는 말없이 제 등을 문질렀습니다. 등을 문지르는 손길은 오래전 어머니의 손 같았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밤이 깊자 천장의 선풍기가 느릿하게 돌아갔습니다. 모기장이 내려졌고 아이는 제 옆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카오는 작은 램프를 켜고 종이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공항, 비행기, 사람. 그는 그림을 가리키며 제 눈을 보았습니다. 비엔티안, 코리안. 저는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오. 당신이 제 길입니다. 다음 날 카오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친구를 불러왔습니다. 낡은 트럭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는 작은 보자기를 싸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바나나 2개, 말린 고기 조금, 그리고 하얀 비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짜이옷. 마음을 굳게 하라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끝내 배우지 못했지만 인사는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사관 앞에서 저는 서류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한글 간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귀에 한국어가 들어오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한국 주소. 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치매라는 이름은 그 순간 제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시여행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자 손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종이는 종이일 뿐인데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는 동안 저는 내내 카오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미의 손, 아이의 눈동자, 카오의 굳은 살 박힌 손등. 저는 계산대 옆에서 작은 메모지를 빌려 썼습니다. 카오, 미, 꼬마. 그리고 아래에 한국어로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오래 보았습니다. 구름이 솜덩이처럼 겹겹이 쌓였습니다. 멀리 아래 녹색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라오스의 밀림이 한 줌의 색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숲은 제 절망의 무대였고 동시에 제가 다시 태어난 자리였습니다. 버려진 늙은 여자가 아닌 돌아갈 여자가 된 자리였습니다. 좌석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등을 닦았습니다. 흙 자국이 옅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끝까지 지우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이 얼룩을 제 몸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어 안내방송이 귀를 감쌌습니다. 발바닥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제가 버린 적이 없는 그러나 저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는 밤의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나가고 골목에 포장마차가 스쳐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더 낯설었습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싸우러 온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경비실의 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무너지지 마라. 거울 속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집 번호판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저는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이 문은 아들의 집입니다. 동시에 저를 버린 사람의 집입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몇 초가 길어졌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치매 노모로 돌아갈 순간과 복수자가 깨어날 순간, 둘 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저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미소는 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다. 목소리는 낮았고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문장 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이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움에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손에 쥔 물건을 떨어뜨렸고 며느리는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며느리가 급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저희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요. 아들도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순간 그들의 표정이 가증스러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커다란 당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애써 충격의 감정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가증스럼의 음모를, 라오스 여행을 제안한 것도, 현대판 고려장을 그곳에서 버린 것도 모두 이 아이가 꾸민 거라는 걸. 저는 허공을 보며 멍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맞나? 식탁에 마주 앉으니 며느리의 본색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라오스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라오스? 내가 라오스에 갔었나? 기억이 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름 기억하세요? 저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며느리와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야. 며느리가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직접 떠밀었으면서 지금 와서 다행이라고? 그들의 대화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 깊은 숲에서 혼자 나올 수 있었을까? 누군가 도와줬을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끝났어야 했는데 정말 짜증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심하게? 어머니가 기억을 되찾으면 우리는 끝이야. 며느리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말 치매가 맞나? 가끔 눈빛이 너무 또렷해. 그냥 간헐적인 거 아닐까? 아니야, 뭔가 이상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며느리는 결국 제 앞에 앉아 저를 시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 아세요? 저는 허공을 멍하니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느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름은 기억하세요?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누구? 내 남편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만둘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확실히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것 같은데. 전 둘을 더 안심시키기 위해 치매 행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냉장고에 세탁물을 넣는다던가 변기에서 세수를 한다던가.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오래된 수첩과 함께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양평 농가집의 창고 열쇠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겉보기엔 낡은 창고. 하지만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액자, 천으로 덮인 상자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들은 통장만 뒤졌을 뿐입니다. 저는 열쇠를 손바닥에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찾는 게 이거더냐. 버스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논이 누렇게 익었고 바람이 벼 이삭을 흔들었습니다.
양평 산자락이 완만하게 이어졌습니다.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문이 사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나왔다. 작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나 가운데 아이. 그 아이가 이 마당을 뛰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다급히 뛰어나가서 무릎의 상처를 입김으로 덮어주며 괜찮다. 안 아플 거야. 엄마 입김은 만병통치약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소중한 아이가 헌신짝 버리듯 나를 버렸습니다. 마당 끝 창고 앞으로 다가가자 남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고이고이 숨겨뒀던 거야. 창피하네요. 자식에게 버림이나 받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차가 멈췄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최 선생이 내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최 선생은 오랜 시간 남편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감춰진 비밀 창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최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림들을 죽기 전에 가질 수 있게 됐다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국내 대기업 총수로 열렬한 미술 수집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모은 그림수 10점과 골동품을 300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든든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든든해요. 고마워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 드레스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고 와인잔 속 붉은 빛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는 기막힌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는 거짓이었던 건가요? 우릴 속이신 거예요? 저는 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다. 원래 자리로. 라오스 때처럼.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눈동자는 중심을 잃고 크게 흔들거렸습니다. 수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스푼을 들어 한 모금 맛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먹어라. 맛이 괜찮구나. 아들은 머뭇거리며 수프를 떴습니다. 며느리도 억지로 따라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 대뜸 그들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참 별짓을 다 당했구나. 라오스 그 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고려장을 당해보고 며느리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엄마, 고려장이라니요. 아들도 식겁하며 허둥댔습니다. 추모공원 언덕을 올랐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돌 위의 이름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차가운 돌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바람에 목소리가 흩날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남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 힘으로 바로잡겠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이곳까지 찾아온 최 선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선생도 남편을 뵐 겸 왔다고 했습니다. 찾아낸 것이 있습니까? 예. 며느리의 집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며느리 아버지는 사업이 무너져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체면 때문에 허세만 부리며 사위에게 기대려 했더군요.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오빠도 사업에 실패해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드님을 흔든 것도 사모님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집안에 사람 잘 못 들인 대가를 톡톡히 보고 있네요. 그러면서 씁쓸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 아들이 못나서 그런 것을.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집에서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카오가 보낸 사진 속에는 새로 지어진 학교와 아이들의 밝은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오 가족에게는 상당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살려준 은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건 제가 가진 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오의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이 집에 없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간혹 우편함에 아들의 편지가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고 싶다는 간절함의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고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아들을 용서하겠지요. 최 선생은 여전히 가끔 찾아와 차를 마십니다. 더 이상 할 일은 없지만 오래된 친구처럼 앉아 남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버려졌을 때의 라오스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마른 흙과 짙은 초록의 나뭇잎. 그것은 절망의 냄새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 속에서 카오의 따뜻한 손길과 미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함께 떠오릅니다. 버려진 곳에서 구원을 만났고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라오스는 저의 무덤이 될 뻔했지만 결국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